안녕하세요. 별라디오와 서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딸을 둔 엄마입니다. 10년째 대학로에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남편은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풍족하진 않았지만 돈 문제로 큰 고민 없이 살아왔습니다. 시댁과의 관계도 원만하지는 않았지만 큰 문제 없이 지내왔고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전화 이후로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엄마가 아프시다는 말에 이어 암 진단 소식까지 들려왔을 때 정말 믿기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대장암, 1년 뒤에는 위암으로 전이되었고 엄마는 2년 동안 병과 싸우다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출근 전과 퇴근 후에 엄마 병실에 들러 항상 엄마를 챙겼어요. 제가 아이를 낳고도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건 엄마가 거의 우리 딸을 키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맞벌이를 하는 제 또래 분들은 아마 공감할 거예요. 아무리 어린이집이 잘 되어 있어도 친정엄마의 도움 없이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시댁은 제가 일을 하든 안 하든 도움을 준 적이 없었어요. 엄마가 중환자실에 계실 때도 시할아버지 제사라며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 장사하지 말고 점심에 바로 시댁으로 오렴. 내가 너를 위해 미리 장을 봐놨어. 와서 전만 좀 부치고 나물 5가지 정도만 간단히 하렴. 어머니, 저희 엄마가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이번 제사는 못 갈 것 같다고 남편이 미리 말씀드렸다고 하던데요. 아니, 1년에 2번 있는 제사를 왜 내 마음대로 오고 안 오고를 정하니? 그럼 이거 나 혼자 다 하란 말이야? 아가씨가 바로 옆 동네 사시잖아. 이번엔 아가씨랑 하세요. 신랑에게 일찍 가서 도와드리라고 할게요. 그날은 시할아버지 제사였습니다. 저는 미리 남편에게 참석 못한다고 말씀드리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제 앞에서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참석 못한다고 말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모르는 척 저에게 와서 일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남편의 조상들보다 오늘 내일 하실 엄마가 더 소중했어요. 그래서 못 간다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시댁과의 관계는 더욱 멀어졌어요. 어머니는 계속 제가 와서 일해야 한다며 시댁으로 오라고 재촉하셨어요. 당연히 어이가 없었죠. 저는 이 상황을 곧장 남편에게 전화해 이야기했어요. 당신, 내가 시어머니께 오늘 제사 못 간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그런데 지금 2시간에 한 번씩 전화 와서 안 오냐고 하시는데 나 못 가니까 당신이 가서 알아서 해? 남편은 한숨을 쉬며 내가 엄마께 말씀드렸는데 엄마 혼자 하시기엔 할 일이 많아서 그런 거겠지. 잠깐만 가서 도와드리고 오면 안 돼? 나중에 내가 장모님 병원에 데려다 줄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살림하면서 안 가겠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매장에서 일하면서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에만 갈 수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제사 음식하고 다시 병원에 가라고 하는 남편이 너무 야속했어요. 저도 제 일이 있는 사람이고 인건비 아끼려고 아르바이트생 없이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은 가게 문 닫는 걸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시댁에서도 제 상황을 다 알면서 제사라고 오라고 하는 것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갔어요. 요즘 제사 음식 사서도 먹잖아요. 시어머니는 평소 반찬도 사드시면서 왜 꼭 제사 음식은 며느리 손을 빌려서 차리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를 괴롭힌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엄마 병간호를 제가 맡아서 하다 보니 시댁에서는 못마땅해했어요. 저희 친정오빠가 있는데 딸인 제가 매번 나서서 병간호를 하냐며 시댁에서 구박했어요. 처음에는 참았는데
매번 이런 식으로 말하니 저도 시댁의 마음의 문을 닫았어요. 원래도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이날 이후로 정말 남보다 못하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오히려 남들이 저를 더 챙겨줬어요. 엄마 간호한다고 수고 많아요. 건강 생각하면서 일해요. 옆 가게 부부는 혹시 급하게 병원 갈 일 있으면 몇 시간 정도는 가게 봐줄 수 있으니 언제든 말해요. 라고 했어요. 아니, 가족도 아닌 남들도 이렇게 도와주는데 저희 시댁은 정말 일도 도움을 준 적이 없었어요. 저희 오빠는 해외 거래처에 자주 가야 해서 한국에 있는 날보다 없는 날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오빠는 저에게 늘 미안하다며 용돈을 보내주거나 엄마 병원비를 전담했어요. 저희 남편도 이 사실을 잘 알았어요. 친정오빠는 남편에게도 매번 장모님 병문안 가느라 고생한다며 옷이나 선물을 사서 보내줬거든요. 새언니도 혼자서 아들 셋을 키우느라 얼마나 힘든지 잘 알았어요. 그래서 친정오빠의 도움 없이 제가 병간호를 전담하게 되었고요. 늘 저에게 고맙다며 홍삼이나 비타민을 선물로 보내주는 새언니 덕분에 저는 힘을 내서 엄마 병간호를 했어요. 이렇게 저를 챙겨주는 오빠네 부부와 달리 시댁은 저에게 늘 안 좋은 소리만 했어요. 시댁에서는 제가 일하면서 엄마 병간호하는 것에 꼬투리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희 엄마만 챙긴다고 우리 아들 저녁은 안 챙겨주니? 요즘 볼 때마다 아들 피부가 푸석한 개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와이프가 집에서 잘 챙겨줘도 회사 일한다고 힘들 건데. 어머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누이가 1초의 공백도 없이 들어왔어요. 그러게 집에 와이프가 있어야 남편이 집에 들어온다는데 언니가 매번 병실로 퇴근하니 오빠가 집에 들어오기 싫을 것 같아. 우리 아들한테 괜히 병원 태워달라 하지 말고 택시 타고 다니면서 돈 쓰지 말고 적당히 해? 시어머니는 만날 때마다 귀한 아들 밥은 챙겨주냐고 잔소리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딸에게도 엄마가 밥은 해주니? 매일 외식하는 거 아니니? 하면서 확인하듯 물으시더라고요. 돈에 대해 어머님이 한마디 하실 때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중소기업 다니는 남편 월급 가지고 서울에서 전세대출금 갚아가면서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이가 한 명인데도 맞벌이하지 않으면 교육비에 대출금 갚기가 사실 힘들잖아요. 저는 제 가게 일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처녀 때부터 해온 가게라 매장에 대한 애착도 있었고요. 지금이야 온라인이 활성화되어 매출이 줄었지만 처음에는 남편 연봉의 2배 정도를 더 벌었습니다. 지금도 남편 연봉만큼은 벌고 있어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제가 엄마 병원비 때문에 악착같이 돈을 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단 한 번도 엄마 병원비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오빠가 결제해서 저는 정말 엄마 병원비를 낸 적이 없었어요. 남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에게도 말씀드렸지만 믿지 않으시는 눈치였습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 어쩔 수 없이 시댁에 갈 때마다 너 혹시 병원비 결제한 거 아니냐? 매일 가면 택시비가 더 들겠다. 왜 오빠가 장남인데 오빠가 하지 않고 너 혼자 다 하니? 친정 엄마 챙기는 만큼 너희 남편 좀 챙겨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시고는 딸은 출가 외인인데 왜 그렇게 친정 식구들을 챙기는지 모르겠다며 저에게 화를 내셨어요. 정말 웃기는데 시누이는요. 일주일에 주사일은 친정에 옵니다. 밥하기 싫어서 친정에 오고 아이 보기 힘들다고 친정에 오는 시누이를 보면서 저보고 출가 외인이라고 남편에게 충실하라고 하시니 기가 찼습니다. 정말 정을 붙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말을 한 귀로 듣고 흘릴 수 있는 며느리가 얼마나 될까요? 몇 달이 지난 지금도 생각할수록 화가 납니다. 저희 부부는 사이가 좋다가도 시어머니랑 통화하고 나면 나빠졌어요. 이런 일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부부관계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저렇게 저에게 막말하는 시부모님에게 잘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위암 수술에 대장 수술, 그리고 항암까지 다 하셨지만 엄마는 2년을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1년은 오빠네가 본격적으로 병간호를 도맡아서 번갈아가며 했어요. 그렇게 친정엄마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 오빠와 올케 언니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아버지 가게를 물려받았으니 부모님 집은 내가 가져. 엄마 아프실 때 네가 고생 많았잖아. 우리 와이프도 그렇게 하라고 했어. 오빠, 엄마 집값이 6억 정도 된다는데 그걸 내가 받아도 돼? 아들도 셋이라 힘들 텐데 이건 아니지. 괜찮아. 오빠가 너희 집 사정 모르는 것도 아니고. 가게가 옛날만큼 매출이 안 나온다며 와이프가 그러더라. 아무래도 자주 방문했던 네가 엄마 집에 가주는 게 맞다고. 엄마 병간호 한다고 정말 고생했어. 오빠가 지난날 저의 노고를 알아주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시댁과 달리 저를 위해 준다는 생각에 오히려 오빠에게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친정 부모님이 사시던 아파트는 제가 받기로 했습니다. 남들은 아들이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간다던데 오빠는 저희 사정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저한테 많이 양보해줬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옷장사는 온라인 구매가 활성화되면서 옛날만큼 수익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새언니 또한 아픈 시어머니 병간호를 해준 저에게 늘 고맙다고 말하면서 아가씨가 친정집을 가지는 게 맞다 고 해줘서 고맙게 받았습니다. 저희 남편은 오빠의 이런 모습에 정말 놀라더라고요. 야, 형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좋으신 분인 건 알고 있었지만 정말 감사해. 아니, 우리 몫을 이렇게 많이 주셔서 우리 동생이랑 정말 비교되네. 친정 오빠 덕분에 경기도 외곽에 있는 6억짜리 아파트를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사시던 아파트는 강변에 위치해서 걷기도 좋고 시골과 도시의 딱 중앙이라 공기도 좋고 교통 인프라도 좋았어요. 솔직히 우리가 그냥 지낼까 싶은 생각도 했지만 제가 일하는 옷가게랑 2시간이나 걸리기도 하고 저희 아이 또한 지금 다니는 학교에 적응도 잘했고 친구들도 여기에 많이 있기에 남편과 의논한 끝에 제가 물려받은 집은 부동산에 내놓기로 결정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도착한 부동산에서 저희는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됐죠. 결국 집 내놓으시는군요. 지금 경기가 안 좋고 다들 대출 때문에 옮기질 않아요. 급하신 거면 금매로 시세보다 7천 이상은 저렴하게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그냥 금매로 내놓을까요? 부동산 사장님이 지금은 경기가 좋지 않고 다들 팔까 말까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 매물을 내놔도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최근에 금매로 나간 집 또한 금매라 그런지 좋은 가격에 거래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거래가 힘들다는 소리에 저는 그래도 일단 팔아서 그 돈으로 가게에 더 투자를 하면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냥 팔자는 입장이었고 제 남편은 생각이 다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남편하고 그 아파트 주변을 자동차로 몇 바퀴를 돌아보고 실제로 산책로를 걸어보기도 하면서 남편은 연신 감탄하더라고요. 이런 동네가 흔치 않은 것 같은데 너무 아깝다고 하면서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다른 생각 없이 친정집이 좋은 곳에 있다고 들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엄마가 좋은 곳에서 지내다 가셨구나 싶은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는 것 같았죠. 남편은 옆에서 어찌나 꼼꼼히 살펴보던지 집안까지 다시 들어가서 방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화장실 물도 틀어보고 수압은 좋은지 온수는 잘 나오는지 확인하며 마치 부동산 전문가처럼 꼼꼼하게 보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니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한참을 확인하고 나와서 남편이 저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그러는 겁니다. 여보, 그냥 말이야 이거 수리해서 팔면 값을 더 받을 것 같은데 어차피 이 집은 10년 동안 한 번도 리모델링 안 했잖아.
요즘 사람들이 신축을 왜 좋아하겠어? 새 것이니까 더 그런 거지. 그냥 내놓으면 가격을 많이 낮춰야 한다고 아까 들었잖아. 차라리 5천 정도 써서 리모델링을 해버리자. 그리고 제값 받아서 팔면 되는 거지. 집도 더 빨리 나갈 거고 3천은 충분히 더 받을 것 같아. 신랑의 이야기를 들으니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지금 당장 큰돈이 필요한 일도 없었고 저희 전세 만기일은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었기에 1년 안에 처분하고 이 돈 받아서 가게를 옮기거나 이사를 가거나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원래 모든 일이 성급하게 처리하면 늘 후회하는 법이잖아요. 그리고 꼼꼼하게 살펴봤던 남편이 그러니 더 믿음이 갔어요. 그렇게 친정집 리모델링은 신랑이 아는 지인분들 중 리모델링 하는 분이 있다고 해서 신랑에게 맡겼어요. 제가 살 집도 아니니 제가 하나하나 고를 필요가 없었고 딱 2번만 고쳐서 팔기로 신랑이랑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나서서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때는 엄마도 돌아가시고 몸도 마음도 힘든 시기였기에 신랑을 전적으로 믿고 맡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신랑은 이때부터 저랑 완벽하게 다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신 지금 몸도 마음도 지쳤을 텐데, 그리고 어머니 사시던 거 보면 더 많이 그리울 거야. 내가 그 리모델링은 5천만 원 안 넘게 잘할게. 시간 조금 걸리더라도 가격이 조금이라도 저렴한 곳 찾아서 꼼꼼하게 고칠게. 신경 쓰지 말고 당신 몸이나 신경 써. 신랑은 저에게 옷가게만 신경 쓰라며 자신을 믿고 맡겨달라 했습니다. 저 또한 평소 꼼꼼한 성격의 신랑이라 믿고 맡겼고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했다거나 계약금을 달라 이런 소리가 없었어요. 제가 남편에게 리모델링 일을 물어보면 업체가 영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리모델링 잘못하면 돈만 날린다며 저에게 어찌나 겁을 주던지요. 그런데 저도 리모델링 잘못해서 고생한 사람들 이야기를 몇 번 들었던 터라 차라리 남편이 저렇게 꼼꼼히 알아보는 게 좋다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 부모님 댁의 관리실에서 저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제가 부동산이랑 관리실에 제 번호를 남기고 갔었거든요. 여보세요. 602호 딸이죠? 너무 이상해서 전화를 했어요. 분명 빈집이라 들었는데 이번 달에 급탕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아니 부모님 살아계실 때보다 2배로 많이 나왔는데 이거 혹시 그 물 틀어놨거나 공사 시작하면서 누수 생긴 거 아닌가 싶어서 확인차 전화를 했어요. 관리 아저씨는 저에게 급탕기가 평소보다 2배 이상 나와서 이상해서 전화를 걸었다며 아니 리모델링 한다 들었는데 혹시 공사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누수가 한 번 생기면 그걸 찾고 바닥 뜯고 보통 일이 아니었기에 일단 제가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은 가게를 일찍 정리하고 곧장 친정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친정집에 도착해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자 번호가 다르다고 나오더라고요. 저희 친정집은 제 생일이었거든요. 신랑이 리모델링 한다고 번호를 바꿨나 싶어서 신랑 핸드폰 뒷자리를 눌렀습니다. 그래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혹시나 저희 집 비밀번호를 눌러봤는데 문이 열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람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은 했는데 옆집에서 나는 소리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을 열자 보이는 것은 시어머니의 놀란 눈빛과 방금 씻고 나와서 속옷만 입고 계신 시아버지, 그리고 깜짝 놀란 신우의 얼굴이었습니다. 정말 제 집처럼 편한 차림의 시댁 식구들을 보니 여기가 시댁인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희 남편이 리모델링을 이상하게 해놨더라고요. 집을 바꾼 게 아니라 집에 사는 사람을 바꿔놨더라고요. 그것도 저 모르게 어찌나 감쪽 같았는지 보자마자 기가 차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불 꺼진 집 엄마가 돌아가셔서 빈집이라 여겼는데 언제부터인지 익숙하게 살고 있는 시댁 식구들을 보니 어이가 없었어요.
부엌에 들어가자마자 음식 냄새가 나는 거 뭐하니 하루 이틀 된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정말 자기네 집에 있는 것처럼 편하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엄마 화장대에 있던 모든 물건을 버리고 자신의 물건들로 채워 놓으셨고 엄마가 쓰던 장롱에는 시어머니 옷이 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신랑에게 전화를 걸어서 지금 당장 내려오라고 소리쳤어요. 아직 저 또한 엄마의 짐을 치우지 못했는데 공사를 시작하면 마음 정리할 겸 엄마 짐을 치워야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저한테 허락도 구하지 않고 엄마 옷을 박스에 집어넣고 저희 친정 식구들 가족 사진까지 떼놨더라고요. 저는 곧장 어머님께 말씀드렸죠. 어머님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리모델링 공사하세요. 여기 음식은 뭐고 방의 물건들은 다 뭐고요? 그러자 어머님은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우리가 먼저 온다고 말한 적 없다. 우리 아들이 오라고 했으니 왔지 나한테 쌍심지 켜고 싸붙이지 마라. 그래도 내가 엄연히 집안 어른이고 너희 시어머니인데 지킬 건 지키면서 이야기하자구나. 아주 당당하게 그리 말씀하시는데 어머님이 먼저 안 지키셨잖아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이렇게 지내시는 거예요? 우리 가족 사진 보셨으면 아셨을 텐데 당장 나가세요. 짐은 나중에 남편 보러 챙겨서 보내라 할 테니까 빨리 나가시라고요. 그렇게 어머님과 제가 현관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는데 마침 남편이 허겁지겁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군요. 오자마자 저와 눈이 마주치자 남편은 그 작은 눈알을 바삐 굴리며 저랑 시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곧장 남편에게 그랬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우리 엄마 집에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계신 거야? 당신 리모델링 공사한다 안 했어? 적어도 한 달은 넘게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러려고 리모델링 핑계댄 거니? 제가 남편에게 써붙이자 어머님이 제 앞을 가로막으시며 아니 너는 신랑한테 그게 무슨 말본세니? 그리고 시부모님을 봤으면 인사부터 해야지. 지금 어디서 성질을 피우는 거야? 어차피 빈집인데 팔리지도 않는다고 하더만 무슨 여기가 서울의 몇십억짜리 아파트도 아니고 변두리에 있는 낡은 아파트인데 좀 지낼 수도 있지 뭐 그리 유세를 떨고 그러네. 유세를.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이 저에게 자초지종을 말하더라고요. 원래 시댁이 전셋집인데 이번에 재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대출금 금리 때문에 일단 전세금 빼서 은행빚 갚고 원금 1억만 남은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으로 다른 집 찾아보고 있었는데 마땅한 곳이 없었고 그때 마침 제가 받은 집을 보고는 남편이 엄청 고민했다네요. 저한테 도와달라고 잠시 비워달라고 이야기를 하려 했는데 저랑 어머님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있던 상황이라 눈치만 보며 말도 못하고 있었다고. 그러다 전세 기간이 끝나버려서 갈 곳이 없어 일단 이곳으로 모시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세가 어쩌고 금리가 튀든 튀겨지든 나는 모르겠으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친정집에 절대 못 들어오게 한다고 내가 그동안 병가로 다니면서 들은 잔소리가 얼만데 당신은 옆에서 그걸 다 봤으면서 이게 할 소리냐고 말했죠. 그러자 남편은 사정이 이렇게 돼서 미안해. 근데 어머니 아버지를 내보낼 수는 없잖아. 딱 1년만 여기서 사시고 내가 어머니 아버지 집 알아볼게 당신에게 말해야 했는데 이런 걸로 싸우고 싶지 않았어? 당신 장모님 일로 마음도 아픈데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았어. 딱 1년만 봐주라. 남편이 현관에 서서 신발도 갈아 신지 못한 채 저에게 사정사정하고 있자 그 모습이 시어머님 속을 뒤집어 놨는지 어머님이 다짜고짜 저에게 호통을 치시며 저에게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1억 줄게 전세금으로 1억 줄 테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계약서 한 장 쓰자. 진짜 어디 가서 며느리랑 계약서 썼다는 소리 들으면 아니다. 내가 며느리 복이 없다 생각하고 말아야지. 어차피 여기 팔리지도 않는 집이라며 당연히 전세 올 사람도 없을 거 아니야. 1억 받고 집 비우고 너 그 입도 좀 닫아라.
그래서 제가 닫긴 뭘 닫냐고 이 집에서 다들 나가줘야 내가 입을 닫든 현관문을 닫든 하지 1억을 주든 10억을 주든 나는 상관없으니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남편에게 막 싸붙였어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끝까지 1억 준다는 소리를 하시길래 어머님 이 집 신랑 집이 아니라 제 거예요. 저희 부모님 집이라고요. 그런데 왜 어머님 것처럼 말씀하세요? 그리고 요즘 세상에 1억짜리 30평대 아파트 전세가 어딨어요? 그런 제 마음도 모르고 신랑은 이 순간에도 전세 1억이면 괜찮다면서 저를 설득했습니다. 아, 여보 지금 당장 팔리지도 않잖아. 우선 어머니가 살다가 팔리면 그때 바로 나갈게. 1억으로 우선 자기 가게 리모델링 하던가 하자. 1억이면 나쁘지 않잖아. 그래 서재가 웃기지 마. 지금 당장 금매로 1억 낮춰서 팔 거야? 내가 당신 가족 몰라 여기서도 빈대 붙겠지. 당신도 이제 믿을 수가 없어. 언제부터 날 속일 생각을 한 거야? 아니 당신한테 말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거니까 나도 대출도 안 되고 방법이 없었어. 우리 1억에 딱 1년만 봐주라. 저를 얼마나 바보로 보는 건지 제가 이 아파트 시세도 모르는 바보인 줄 알았나 봅니다. 저는 신랑에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며 1억 전세를 받을 바에야 금매로 1억 낮춰서 팔 거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저보고 알겠다며 갑자기 목소리를 깔며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포기한 걸로 생각했죠. 오늘은 날이 너무 늦었으니 주말에 옮기겠다고 그 정도 시간을 줄 수 있냐고 하길래 알았다고 그럼 주말에다 비우라고 말했어요. 그날 이후로 집에서 남편과 아무 대화도 없었습니다. 대체 누가 누구에게 성질을 부려야 하는 건지 남편의 저런 태도도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일단 뭐가 되었든 친정집을 비우는 게 우선이었으니까요. 주말이 되자 남편은 아침 일찍 내려갔고 얼마 뒤 친정집을 비워놨다며 저보고 확인해보라 하길래 저도 곧장 내려가서 꼼꼼하게 확인했고요. 현관 비밀번호도 저만 아는 번호로 다시 바꿔놨어요. 그리고 부동산에 가서 금매든 뭐든 일단 내놓겠다고 말해놨죠. 그렇게 볼 일을 다 마친 뒤 저희 집으로 올라왔는데 현관문을 열자 이번에도 또 똑같은 장면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시아버님은 방금 샤워를 마치셨는지 거실에 속옷바람이셨고요. 어머님은 주방에 계셨어요. 남편은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고요. 배경만 바뀌고 사람은 그대로인 이 상황에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번에도 현관에 서서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제 앞으로 오시며 그러시더군요. 여긴 우리 아들 집이잖니? 1년 지내기로 했다. 너도 마음 편하지 친정집만 아니면 괜찮은 거잖니? 저는 곧장 누워있는 남편에게 갔더니 전날과 다르게 남편이 굳은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니 뭐 어쩌라는 식의 눈빛으로 그러더라고요. 왜 무슨 일인데 거기 지금 다 치워졌잖아 확인한 거 아니야? 또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 나는 분명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해줬어. 일이 이렇게 번질 것 같아서 내가 중간에서 막으려고 일단 그쪽으로 모신 거였고 근데 당신이 싫다며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나는 할 만큼 했어. 더 이상 뭐라 하지 마. 그런 대화를 하는 중에도 옆에서 아버님이 계속 볼꼴 사나운 상태로 제 옆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 눈앞이 어지럽고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일단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쫓아 들어오시며 그러시더라고요. 1억 줄게 전세 생각해봐라. 아직 짐가방 안 풀었다. 환하게 웃으며 한마디 하시고 나가시길래 그냥 웃음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몇 분 뒤 남편이 다시 방으로 들어오더니 남편도 방긋 웃으며 저에게 그러대요. 여보 내가 동생이랑 전화해봤는데 3천 정도는 보태줄 수 있다고 그러네.
우리 가족이 이렇게 위기에 똘똘 뭉친다니까 1억 3천이야 알겠지 여보 1억 3천까지 신호까지 보태서 맞춰줄 수 있으니까 그 정도 금액이면 나쁘지 않을 거라며 자기가 깨끗하게 쓰시라고 신신당부할 테니 1년 정도만 그렇게 쓰게 하자고 안 그러면 합가해서 같이 지낼지도 모르는데 서로 불편하기만 하고 빈집도 저리 있는데 저보고 한 번만 참으라면서 그 뒤에 집수리 깔끔하게 해서 더 비싸게 팔면 1억 이상 이득이라며 옆에서 끝까지 저를 설득하려고 말하는데 저는 가격이 걱정이 아니라 신랑은 언제부터 저를 속인 건지 시어머니 집 전세금 올려달라 했을 때부터 아니면 우리 엄마가 세상 떠나시고 나서 계속 이 집에 시부모님을 사시게 할 생각이었는지 이런 생각이 들자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부부로 한 집에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이혼해서 제 삶을 살고 싶었고 이렇게 아들에게 빈대붙는 시댁 식구들이랑 인연을 끊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날 속인 신랑이랑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믿음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저희 사이의 믿음은 부서졌으니까요. 더 이상 신랑이 하는 모든 말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저희 집거실에서 웃고 있는 시어머님 모습이 보였어요. 시댁이랑 관계가 좋았다면 달라질 수도 있었겠죠. 저희 엄마가 아프실 때 한 번이라도 수고한다고 하거나 엄마 병문안에 오신다거나 그랬으면 지금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사실 남편 말도 틀린 건 없었거든요. 어차피 비어있고 당장 팔기도 힘들고 근데 사람 마음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희 엄마 아플 때 시어머니는 아픈 사람 병동에 자주 가면 병 없는다며 내가 병 걸리면 우리 아들한테 옮길 건데 우리 아들 아프면 큰일 못한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지 마라 하면서 제가 병원 가는 것도 구박하셨습니다. 그 다음부턴 시댁에 발걸음도 안 했어요. 그게 아픈 엄마를 간호하는 딸 앞에서 할 소리인가요? 정말 못된 사람이라 생각했죠. 그래서 밖에 있는 남편을 불렀어요. 남편이 쏜살같이 방으로 들어오길래 당신 지금 당장 집 알아봐. 내일 서류 쓰자. 내가 법원 가서 받아올게. 이렇게 지낼 바엔 그냥 갈라서는 게 낫지. 당신도 그렇게 어머니 편들 거면 어머니랑 같이 살아 나랑 우리 딸 그리고 당신이 가족이야. 당신이 책임져야 할 가족은 우리라고. 그러자 남편이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여보 지금 어딜 나가시라는 거야. 우리 엄마가 아무리 당신한테 막말하셨어도 아니 시부모님인데 어떻게 나가라고 그래 그 시부모님이라는 소리에 제가 발끈해서 그래. 당신이랑 이혼하면 더 이상 시부모님도 아니고 남이지. 이혼하자. 우리 그리고 나 지금 경찰 부를 거니깐 그렇게 알아 전세고 뭐고 정말 기가 찬다. 당장 나가세요. 그리고는 시어머님이 발칵 뒤집어지셨고 1시간 동안 큰 소란이 났기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그때 시어머니는 적반하장으로 어디서 시부모를 나가라고 소리치며 하길래 신랑이랑 이혼하면 더 이상 시부모가 아니고 남이니깐 당장 나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혼할 거라 말했습니다. 신랑은 처음에는 돈을 주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1억 5천까지는 줄 수 있다고 말하다가 이렇게까지 해야겠냐며 소리치다가 나중에는 한 번만 봐달라고 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신 여태 내가 정말 많이 봐준 거 알지? 당신 부모님 당신이 평생 모시고 살아 이럴 거면 하루라도 빨리 끊고 사는 게 낫지. 그러자 남편은 훌쩍이기까지 하면서 아니야.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 이번 한 번만 봐주라. 나도 정말 힘들었어. 이제 다시는 당신 속이지 않을게. 이번이 마지막이야. 아주 진심이야. 왜 또 나 몰래 대출해서 집 계약해드리게? 앞으로 몇십 년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호구 노릇하고 싶으면 당신 혼자 해. 나는 더 이상 안 할 거야. 당신 때문에 내 노후까지 내 딸 아이에겐 짐이 되고 싶지 않으니까 저희는 그렇게 이혼을 했습니다. 친정엄마 집은 금매 아니고 그냥 기다렸다가 팔았더니 팔리던데요.
남편이 그리 탐냈던 집이니 당연히 사고 싶은 사람이 나타났겠죠. 신랑은 본인이 잘못했다며 매일 찾아왔지만 부부의 신뢰관계가 깨진 이상 다시 합치고 싶지 않았어요. 웃긴 게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잘하라고 저에게 왈가불가하던 신우는 당장 시부모님이 갈 곳이 없죠. 연락 두절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1억으로 갈 데 없는 어머니랑 신랑은 방 2개짜리 집을 얻어서 어디선가에 살고 있다고 전해 들었어요. 저는 엄마가 남겨주신 유산으로 딸아이랑 같이 가꾼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옷가게를 이쁘게 리모델링해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엄마가 남겨주신 재산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옷가게 더 이쁘게 하면서 저희 딸아이 공부시키면서 잘 살아보려고요. 더 이상 말로 저를 괴롭히던 시어머니랑 완전히 연을 끊고 나니 늘 앓고 있었던 위장병도 없어지고 허구같이 시댁에 잡혀 살았던 신랑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 한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솔직히 저에게 돈 문제로 계속 들키니 신랑에 대한 믿음 그리고 시댁과 돈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었거든요. 혹시나 지금도 신랑이 나 몰래 돈을 빌려서 시댁에 가져다 준다면 그냥 빨리 손절하세요. 10년 동안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얘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별 라디오였습니다.